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창근 작가님의 그림자를 밟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자를 밟다. 고창근. 여기가 어디인가. 천노인은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눈은 떠지지 않고 자꾸만 몸은 아래로 추락한다.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려 하지만 팔다리의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없다. 아빠! 이제 각 걸음마를 배운 딸아이가 뒤뚱거리며 달려온다. 오메 내 새끼! 팔을 앞으로 뻗는다. 하지만 딸아이는 열심히 걸어오는데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어서 온. 천노인은 말하려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 저 아이 죽었는데 언제였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가출했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구미의 한 여인숙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친구 둘과 자다가 나란히 연탄가스를 마셔 모두 병원으로 옮기기도 전에 죽었다는데 근데 저 아이는? 천노인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딸아이는 보이지 않고 뿌연 안개 같은 게 눈앞을 가리고 있다. 여기가 어디인가. 자꾸만 잠이 쏟아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분명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 집에 가야 하는데 천노인은 흐릿하게 보이는 사물들을 바라본다. 어디서 물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물소리는 또 뭔가. 저거 벼가 아닌가. 천노인은 쏟아지는 잠을 물리치며 간신히 기억을 더듬는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왔지. 매일 하던 대로 농가 밭을 한번 둘러보고 아침을 먹으려고 했지.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가 논인가? 저 물소리는 도랑을 흐르는 소린가?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가? 천노인은 간신히 둘러본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오토바이다. 근데 저 오토바이는 왜 넘어져 있는가? 천노인은 바위처럼 내려앉는 잠에 눈을 감는다. 아래로 추락하며 얼핏 까까머리 아이를 본 듯하다. 누구지? 천노인은 큰 아이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과 함께 땅떨어지로 추락한다. 각오하라고 하잖아. 천노인은 공명처럼 울리는 소리를 듣는다. 누구인가 눈을 떠보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태산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진다. 여기가 어딘가. 말하고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천노인은 몸을 움직이려 하지만 마음뿐 느껴지는 몸 부위가 없다. 팔다리가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입도 벌어지지 않고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꿈인가. 당신도 회사 나가봐야 한다며? 저건 익숙한 목소리다. 둘째 아들이다. 근데 저놈이 왜 저기 있나? 아까는 죽은 딸아이가 나타나더니 그런 까까머리 녀석은 큰아들이었나? 중학생쯤 돼 보였는데 그래도 큰 놈이 듬직했는데 장남답게. 그런데 어째서 아이들은 어릴 때 모습만 나타나는가? 군대에서 휴가 온 모습이 늠름했던 기억은 나는데 아무리 애써도 얼굴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 딸아이도 고등학생쯤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모습보다도 아기 때 모습이 자꾸만 나타난다.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벌써 3일째인데요.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던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적은 며느리 목소리다. 아직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목소리.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다. 자는 왜 여기 있는가? 뭔 일이 있는가? 그 옆에 여자 목소리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천노인은 또다시 쏟아지는 잠을 억지로 물리치며 까까머리 큰아들을 떠올린다.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 지금뿐이랴. 죽고 나서 잠시라도 잊은 적이 있었던가. 이제 내일이면 제대하는구나. 드디어 오늘이면 제대하는구나 하던 날 아들이 온 게 아니라 전화가 왔다. 제대를 하고 집으로 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서울로 옮기실 거예요? 의사 스님은 각오하라고 하시는데 지가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돌아가셔도 서울에서 장례를 치러야지요.
무슨 소리인가? 장례를 치르다니. 누구 말인가? 답답하다. 말을 할 수가 없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니. 꿈인가?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 논에서 쓰러지셨다고요?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논에 가시다가 그랬나 봐요. 새벽이라 늦게 발견되어서.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 무슨 소린가? 빨리 집에 가야 할 텐데. 소도 여물을 주어야 하고 닭도 모이를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애타게 기다릴 누렁이가 걱정이다. 요즘 입맛이 떨어졌는지 도통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가족인데. 면회 시간 끝났나 봐요. 그만 닦아도 될 거예요. 아직 욕창 생길 때도 아니고. 당신 들어가 쉬어. 오늘 밤 내가 있을게. 괜찮아요.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처음 듣는 아가씨 목소리는 안 들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만 들린다. 아들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큰아들이 죽고 나자 장남이 되었다. 하지만 원래가 둘째로 태어나서 그런지 큰아들처럼 믿음직스럽지가 않았다. 큰아들은 마음 씀씀이가 넓었다. 한 가지를 해도 집안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둘째는 가족보다 자신을 먼저 챙겼다. 동생 돌보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러니 저놈이 장남 노릇한다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 나가자.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갔어. 중환자실엔 자유로이 드나들 수가 없어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곁에 없어도 되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연락하게끔 간호사한테 폰번호 주었으니까. 참, 직장에 언제까지 휴가 냈어요? 내일까지인데 내일 서울로 옮겨야지. 여기 있다고 뾰족한 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생겨도 서울서 치러야 되니까.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첫노인은 가물거리는 정신을 다잡으려 애쓴다. 왜 이리 자꾸만 잠이 올까? 집에 가야 하는데. 무거운 몸이 깊은 우물 같은 잠으로 떨어지는데 얼핏 아들의 집이 보인다. 명절이나 아내 제사 때 가던 서울의 집, 반지하의 집과 아들 내외의 모습이 드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아내가 10여 년 전 죽자 다음 해부터 제사 전날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들을 데리고 집에 내려와 제수 음식을 장만하였다. 하지만 2년 만에 며느리가 직장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다면서 제수 음식을 장만하여 밤늦게 왔다. 그래도 첫노인은 효부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히 첫노인이 장남이 아니라 윗대 제사를 모시지 않아 다른 제사가 없는 게 다행이었다. 명절 때도 전날 음식을 장만하여 밤늦게 왔다. 힘들 텐데 그냥 와. 내가 준비할 테니. 첫노인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서울로 모시지도 못하고 또 늦게 오는 것도 미안하다며 제수 음식은 걱정 마시라고 했다. 첫노인은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참 곱다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생각이 깊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첫노인은 그러면서 마트에 다니랴, 자식들 건사하랴, 살림하랴 늘 바쁘게 사는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자식 공부를 못 시킨 게 며느리가 고생하는 이유 같아 얼굴 마주보기가 어려웠다. 한 동네 사는 이 노인은 집이 부자라 아들들을 다 대학교에 보내니 잘 사는 모양이었다. 며느리들도 힘 적게 들고 봉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았다. 집이 가난하다 보니 자식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 큰아들은 스스로 공부를 잘해 대처에 있는 공업 고등학교에 갔고 작은 아들은 형과 달리 공부에 취미가 없어 중학교만 마치고는 서울에 사는 먼 친척의 양복집에 기술 배우러 갔다. 그러다 군대 갔다 와서는 보일러 기술을 배우더니 보일러 대리점에서 벌어먹고 산다고 했다. 그만큼 했으면 대리점을 차렸어도 몇 개는 차렸으련만 매번 그걸로 사는 걸 보니 답답하기도 했다. 땅이 많으면 가게를 하나 얻어주면 좋겠지만 결혼할 때 전세 구하라고 가진 논 6마지기를 팔아주어 땅이라곤 없고 남의 땅 소작 짓는 형편이 되었다. 그나마 소작지어 매년 아들 가족들이 먹고 살 쌀이랑 작곡을 보내주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못 배우면 못 사는가. 아들의 집은 1억이 넘는 전세라는데 반지하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오고 싶게 답답하였다.
아내 제사에 전날 채소 음식을 싸오던 아들 내외가 바쁘고 또한 명절 때는 차가 밀려 너무 힘드니 아버지께서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이치에 맞는 것 같기도 했다. 아들 내외에 손주 둘이 움직이는 것보다 혼자 서울 가는 게 아들 내외를 고생시키지 않겠다 싶었다. 그리하여 첫노이는 아내가 죽은 지 4년 만에 아내 제사 때나 명절에 서울로 올라갔다. 근데 문제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 비록 올라갈 때마다 곡식을 2자루 짊어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었다. 다만 이것밖에 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런데 집이 반지하에 좁다 보니 답답하여 하루라도 지내기가 힘들었다. 방이 2칸이라 아들 내외는 안방에 자고 손자들은 작은 방에 자는데 첫노인이 잘 방이 없었다. 며느리가 안방에 주무시라 해도 그럴 수는 없었다. 거실에 잠자리를 펴니 꼭 지하 창고에 갇힌 기분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 첫노인은 새벽이 되어 불이 나게 일어나 집을 나와 동네를 돌아다녔다. 마음 같아서야 바로 집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럴 수는 없었다. 동네를 돌다 이제 며느리가 일어났겠다 싶어 아들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길의 양쪽 집들은 2층 양옥집으로 모두 똑같았다. 하다못해 대문도 비슷했다. 이 집인가 싶어 들어가면 낯선 사람이 뜨악하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몇 집을 그러는 동안 불안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길을 잃었구나. 잠깐 집을 나온 사이에 길을 잃다니 치매인가 걱정이 되었다.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지쳐 어디 앉을 때라곤 있나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가게가 눈에 띄었고 아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었다. 기막히게도 바로 코앞의 집에서 아들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나타났다.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서울은 아들 집은 하루라도 있을 곳이 못 되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야. 첫노인은 추락하는 낭떠러지에서 몇 번이나 정신줄을 놓았지만 길을 잃고 골목길을 헤맨 장면은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집에 가만히 계세요. 여가 어디 운곡인 줄 아세요? 아들은 투덜거렸지만 첫노인은 한숨을 크게 내리 2번이나 내쉬었다. 아들이 일가를 이룬 것만도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그럼 형과 달라 장가라도 제대로 갈 수 있나 싶었는데 첫노인은 추락하는 낭떠러지에 정신줄을 놓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어디인가. 첫노인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오고자 몸을 뒤척였지만 여전히 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선 곳을 헤매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 어머, 여기 욕창이 생겼네. 욕창 방지 매트를 깔았는데도 어째서. 저건 누구인가? 아들과 며느리인가? 목소리가 윙윙거려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간호사한테 얘기해. 알았어. 서울로 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럴 만도 하지. 저놈의 아들 녀석은 무엇하고 있는가? 서울로 누가 갔다는 말인가? 다들 바쁠 텐데 뭐하고 있는가? 그래도 며느리만은 잘 들어왔는데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려 보지만 좀채 떠오르지 않는다.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 애쓸수록 옆집의 수덕이 엄마나 오영감 부인 같은 동네 안악들만 떠오를 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잘 있는가? 잠은 왜 이렇게 오는 게야?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문득 그립다. 왜 이렇게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적은 며느리의 목소리다. 여기서도 뭐 때문에 뇌출혈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잖아. 무슨 병원이 이렇게 큰데도 알 수가 없어. 저건 아들의 목소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겐가.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긴 요양원으로 가야지. 지금 하루 입원비만도 얼마야. 그걸 언제까지 감당해야 돼. 아이고 허리야. 좀 쉬어요. 제가 할게요.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가요? 그럼 어떡해. 의사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잖아. 오히려 장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야. 대충 해. 다 했어요. 금방 깨어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누구의 말인가?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구분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 같다. 요양원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이제는 마을 친구들과 모이면 하는 말이 집에서 죽는 것도 복이라고. 다들 죽을 즈음 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요양원으로 가기가 일쑤였지. 거기서 몇 개월 지나면 어김없이 부고가 날아왔고 잠이 정수리를 힘껏 내리누르는 것 같다. 잠에 못 이겨 깊은 수렁에 빠지는 순간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동그란 얼굴이 얼핏 보인다. 그려 우리 며느리. 천노인은 며느리를 붙잡을 듯 얼굴을 선명히 떠올리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며느리의 얼굴은 물에 녹듯 희미해진다. 그려 며느리를 구하길 잘했어. 잘했지. 몸이 아래로 추락하는 중에서도 며느리가 처음 집에 올 때가 드라마처럼 휙 떠올랐다. 자, 1,000만 원이다. 아들이 명절에 내려왔을 때 천노인은 6마지기 논을 판 돈 9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내놓았다. 아들 나이가 40을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다 손주도 못 보고 죽을 것 같았다. 뭔 돈이래요? 아들은 뜨악하게 바라보았다. 나도 알아볼 거 다 알아봤다. 여도 외국에서 온 며느리 많다. 내 죽기 전에 손자는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드러내놓고 싫은 기색을 보이던 아들은 아내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다음날 돈을 갖고 갔다. 그 돈을 외국 며느리를 구하는 데 쓰지 않고 헛곳에 쓰면 어떡하나 했더니 2달 뒤 용케도 베트남 색시를 데리고 왔다.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마잡잡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찬밥 더운 밭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논판 돈 나머지 8천만 원을 내놓았다. 전세라도 구하라고 했다. 아들은 군말 없이 돈을 넙죽 받아갔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천노인은 멀어져가는 정신을 다잡으며 생각한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을 방금 낳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술 사주고 싶었다. 아내는 그 길로 며느리 수발 들러 서울로 가고 천노인 혼자 집에 남았지만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분이 들떴다. 다만 빨리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게 야속했을 뿐이었다. 드디어 3-7일이 지나자 쌀이랑 작곡이 든 자루를 둘러매고 기차를 탔다. 다행히 아기는 애비를 닮은 것 같아 저기에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에 거실에서 아내와 나란히 누웠는데 아내는 다음날 내려가라고 했다. 며칠 더 있을 처지도 못 되었다. 거실에서 마치 동굴에 갇힌 기분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일어나 앉았다. 아내는 얕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어젯밤에 들어눕자마자 곧장 잠이 들었다. 시골집이었으면 들어누워 1-2시간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잠이 들었을 터였다. 아무래도 아기를 보고 며느리 수발을 드는 게 피곤한 모양이었다. 시계를 보니 이제 4시였다. 다시 눕자니 그렇고 아내를 깨우기도 미안하여 화장실에서 변을 보며 담배를 피웠다. 낯선 집이고 수세식이라 그런지 똥이 잘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부터 더부룩한 배였다. 담배 2대를 다 피울 즈음에 항문이 찢어질 듯 된 똥이 나왔다. 닦고 나서 변기에 물을 내리니 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누르니 똥물이 변기 위로 넘쳐 욕실 바닥으로 흘렀다. 난감한 일이었다. 뭔가 잘못 만졌나 싶었는데 도대체 연유를 몰랐다. 한동안 그러다 조용히 나와 아내를 깨웠다. 하지만 아내 또한 이유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할 수 없이 며느리가 깨기 전에 아들을 불렀고 아들이 압축기로 막힌 것을 뚫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한 일이었다. 지대가 높은 탓에 수압이 낮아 종종 이런 일이 있다는 아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깊은 잠을 자다 금방 일어난 것처럼 정신이 혼미한데도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 다음 아내 제사 때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후부터는 아들 집에 죽도록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사를 초저녁에 지내는 것이었다. 밤 10시에 지내던 걸 8시로 당겼고 제사를 지내자마자 서울역으로 달려가 기차를 탔다. 여기가 어딘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하다. 딱딱
기계음 소리와 김을 뿜는 것 같은 옅은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소형물을 주고 닭모이도 주어야 하는데 누렁이는 얼마나 기다릴까. 언제 요양원으로 옮길 거예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천노이는 깜짝 놀란다. 여자의 목소리인데. 내일쯤 옮겨야지. 남자의 목소리인데 누구지? 정신이 완전히 안 돌아와도 받아준대요? 그나마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니 다행이잖아. 자, 됐어요. 그만 닦아도 돼요. 이쪽 욕창은 다 아물었는데 또 저쪽에 욕창이 생겨서 걱정이네요. 나가자고. 그나저나 돈은 구했어? 내일 퇴원하면 병원비 내야 하는데. 봉급 갚으라고 같은 라인 언니한테 빌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가물가물 멀어진다.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듣고 싶다. 신기하게도 아들을 둘씩이나 연년생으로 낳은 며느리. 아들만 좀 똑똑하면 덜 미안할 텐데. 베트남에서 온 여자들은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지만 다행히 아들 내외는 사이가 좋았지. 며느리가 다정하여 아들의 묵뚝뚝한 성질을 많이 누그려 놓았고 내년 봄엔 손자들이 좋아하는 고구마를 많이 심어야겠구나.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적에 좀 더 노력할 걸. 천노이는 누렁이에게 밥을 주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깨어나서도 비몽사몽으로 소죽이나 닭모이를 주지 못한 게 안타까웠다. 나를 보자마자 누렁이가 아빠를 들고 달려들었는데 그놈은 누구보다 제일 반겨주는 놈인데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주인은 조용하다. 여기가 어딘가. 깨질 듯 아파오는 두통과 쏟아지는 잠에 빠져들려고 한다. 곁에 아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아내를 떠올리자 그리움이 가슴을 짓누른다.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처음 아내 집에 선보러 갈 때가 어렴풋이 생각난다. 작은 아버지랑 함께 갔는데 막상 아내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지도 못했다. 장인들 어른에게 큰절을 하고 몇 마디 나누다 왔는데 작은 아버지가 흡족히 여겨 결혼은 성사되었다. 둥근 얼굴에 눈이 컸다. 눈이 황소눈 같았다. 눈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포근하게 하는지 그때 알았다. 그런가? 아내는 죽으면서 나에게 그랬지.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영감 혼자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몇 년 전인가. 정신은 왜 이리 흐릿한가. 동네 영감들과 어울리면 정신이 맑다고 부러움을 받곤 했는데 점점 정신이 흐릿하다.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게야. 잠을 이제 그만 자야지. 옷도 자주 갈아입고 냄새나면 손자들이 곁에 안 올 거요. 밥은 꼭 제때 챙겨 먹고요. 10여 년 전에 아내는 알아누웠지. 자궁암이라던가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성공적이라 했는데 지금이라도 묻고 싶소. 왜 먼저 갔소? 수술이 잘 됐다고 하지 않았소? 그제야 앙상하게 마른 얼굴의 아내가 어렴풋이 떠오른다. 그때가 좋았소. 아랫목에 두터운 이불을 뒤집어 쓴 아내가 말한다. 언제? 아이들 클 때요. 업으면 오줌을 싸곤 해 등이 다 젖을 때가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것 같소. 그렇지. 그때는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 그럼요. 보리를 한 대수쿠리 삶아 추녀에 매달아 놓으면 아이들 셋이서 그걸 내려 둘러앉아 고추장을 반찬 삼아 먹었지요. 다른 건 몰라도 보리밥은 항상 넉넉히 삶아 매달아 놓았지요. 허허 그려. 먹성이 얼마나 좋던지 저걸 다 먹이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 싶었던 적도 있었지. 추운가? 보일러를 틀었는데. 괜찮아요. 아껴야지요. 술도 집에 사와서 드세요. 가서 먹으면 한 병에 300원이나 더 비싼데. 그려 이참에 끊어야지. 술 끊어도 살 수 있겠소? 나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사실 양반이. 뭔 소리여. 임자 없이 나 혼자 뭔 재미로 살란가. 나도 같이 가야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들 마소. 건강하게 오래 사소. 그러다 잠자다 나한테 오시오. 아들한테 욕 보이지 말고요. 그려 임자도 맘 놓고 준태 옆에 가 있어. 그렇게 가슴에 묻어두었는데 오기도 있을 게야.
먼저 가 있어. 나도 곧 가야지. 천천히 오소. 굴러도 개똥밭이라는데 밥이라도 제때 먹으면 장수할 거요. 원체 강건하게 태어나셨으니까 귀찮다고 굴지 마시고. 잠이 태산같이 몰려온다. 아내의 죽기 전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싶건만 이 악랄한 잠은 왜 이리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려 임자, 조금만 기다려. 꼭, 꼭꼭꼭. 닭이 운다. 일어나야겠다. 아직 방 안은 검은 천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어둡다. 그래도 닭이 우니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모이를 줘야지. 나를 깨우는 것은 닭이지. 딸랑 딸랑. 저건 원앙 소리구나. 소도 일어났구나. 닭이 깨웠구나. 배고플 텐데 어여 여물을 줘야지. 누렁이도 내가 나오나 싶어 문 쪽을 눈이 빠져라 바라보고 있겠구나. 일어나자. 일어나야지. 근데 저 환자는 아무도 안 찾아오는가요? 그러게요. 이 요양원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저건 누구의 목소리인가? 옆집 영재 모친 목소리는 아니고 가게 호준 모친 목소리도 아닌데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가족이 없나요? 여기 들어올 때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살기 어려운가 보죠? 자식들도 오죽하겠어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 여기 올 시간이 잘 나겠어요. 그렇지요. 특히 여기 치매병동은 더하지요. 와도 알아보지 못하니.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집에 왔으면 안으로 들어올 일이지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건 무슨 심보인가. 거동도 어려운가요? 거의 매일 누워 있어요. 어쩌다 일어나도 집에 가야 한다면서 생떼나 쓰고. 고향이 어디래요? 경상도 어느 촌인가 봐요. 농사 짓던 분이라던데. 누구인데 새벽부터 남의 집에 와서 떠드는가. 어여 일어나자. 우리 가족들에게 먹이를 줘야지. 수탈기. 우리에서 푸드득 튀어오른다. 숱하게 덩달아 암탉도 날개짓하며 튀어오른다. 알았다. 줄게. 자, 많이 먹어라. 암놈 너는 알을 품고 있는데 그렇게 튀어오르면 되나. 조심해야지. 소가 부르는구나. 그래, 간다. 자, 너도 많이 먹어라. 쑥쑥 커서 우리 아들 살림에 보태져라. 걔가 요즘 힘드는가 보구나. 자, 어여 많이 먹어라.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오메 누렁아, 그만 달라붙어라. 옷을 다 버리지 않느냐. 그래, 먹어라. 너도 많이 먹어라.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내가 제일 반겨주지 않느냐. 내가 내 자식이고 손자다. 내 할멈이다. 내 할멈. 그래, 흐흐흐. 이리 온 안아줬구마. 낮이냐 밤이냐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세상이 흐릿하니 아직 날이 새지 않은 건가. 근데 여기가 어딘가. 집으로 가야 하는데 감자는 캘 때가 안 되었나. 장마 전에 캐야 하는데 논에는 장마 오기 전에 물을 빼야 하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영감님, 아드님이 면회 왔어요. 누구라고? 아드님이요. 아버님, 저예요. 누구시더라? 누가 또 우리 집에 와서 떠드는가. 요즘엔 낯선 사람들이 부쩍 많이 찾아온다. 시도 때도 없이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다 간다. 어떨 땐 밤새워 얘기를 하기도 한다. 정작 집주인이 나한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근데 저 노인은 누군가? 가족이 찾아온 것 같은데 최 노인인가? 어젯밤에 같이 하투 쳤는데 이 노인, 차 노인 넷이 밤마다 모여 하투 치거나 유칠 놀았지. 할멈들은 마을 회관에 가서 놀지만 몇 안 되는 영감들은 마을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하투를 쳤지. 이봐, 최가 놀러 왔으면 냉큼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자꾸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젊은 남자는 누군가. 맨날 심심하다고 동네에 놀 사람이 없다고 투덜거렸지 않은가. 들어오게. 나하고 넘세. 자네나 나나 할멈이 없지 않은가. 저기 이가와 차가는 그래도 할멈이 있어 등이라도 긁어줄 수 있지만 우리는 없지 않은가. 자네나 나나 하투밖에 더 있는가. 저분은 맨날 창밖만 보시나요?
그래도 오늘은 정신이 좀 돌아오나 봐요. 집에 간다는 말은 않고 저렇게 창밖만 보고 계시니. 저기 침대에 묶어놓은 사람들은 심해서 그런가요? 예, 안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떨 땐 요양원 밖으로 나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서요. 왜 자꾸 말만 찌꺼리는 게야? 다들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저 채가는 뭘 하는 게야? 왜 눈만 멀뚱거리고 가만히 있는 게야? 냉큼 이리로 오지 않고 쯧쯧. 어르신, 이것 좀 드세요. 젊은 아주머니가 손짓을 한다. 나를 부르는 게야? 남의 집에 왔으면 용건을 말해야지. 최가는 저기서 뭘 저리 먹고 있는고? 이리 오세요. 통닭 좀 드세요. 젊은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팔을 이끈다. 촌노인은 팔에 이끌려가며 본다. 그러고 보니 영감들 몇 명이 먹고 있다. 뭐하고 있어? 빨리 뭐 안 신고. 닭다리를 들고 먹던 영감들이 돌아본다. 새참이잖아요. 드시고 또 뭐 심으세요? 무슨 뭐요? 옆에 앉은 젊은 남자가 묻는다. 이 방에는 매일 뭐 심어요. 한 분이 심으면 다른 분들도 죄다 심지요. 무슨 말을 하는가? 자자 심자고. 촌노인은 휴지를 손에 쥐고 허리를 구부린다. 그러자 지켜보던 영감들이 먹던 걸 내려놓고 휴지를 들고 촌노인 곁으로 온다. 드시고 하시지요. 네 참, 휴지는 이리 놓으시고요. 간두세요. 이미 늦었어요. 저라면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기를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할 것이지 왜 자꾸 쫑알대는가. 자자, 빨리 심세. 그러세,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올해는 풍년이 들 걸세. 그럼 풍년이 들고 말고. 자네 집은 어딘가? 여수일세. 여수가 어디요? 전라도 여수도 몰라? 하여튼 신기나 해보세. 아들은 학교 갔다 왔는가? 촌노인은 허리를 펴고 주위를 돌아본다. 학교 마치면 곧장 논으로 오라고 했는데 또 녀석들 모여 앉아 대수코리에 있는 보리밥 다 먹고 오겠구먼. 허허허. 그래도 못 심을 때가 좋아. 이런 게 커서 알갱이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것보다 더 보기 좋은 게 어디 있나.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밥인데. 빨갱이들은 다 물러갔는가? 채가가 뭐를 심으며 묻는다. 그려 다 물러갔어. 이제 피난 간 사람들도 다들 돌아올 거야. 빨갱이 부역한 사람들은 그냥 안 두겠지? 쉬, 조용히 말해. 누가 들어. 저 운마에 살던 긴가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순사 급사로 들어간 사람? 그려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만. 외놈들이 지들 나라로 다 쫓겨갔는데 어떻게 고향에 발 붙이겠어? 아마도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걸세. 그려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게. 아이고 허리야. 영감들은 휴지를 놓고 일제히 허리를 편다. 임자, 새참 어여 준비하게. 일꾼들 배고프겠어? 예, 준비 다 했어요. 다들 밖으로 나와서 들고 하세요. 그려, 시다하세. 밖으로 나오게. 촌노인의 말에 영감들은 휴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젊은 아주머니 곁으로 모여든다. 자자, 물 좀 드시면서 통닭 드세요. 다 식었겠어요. 시간 맞춰서 가져와야지. 촌노인은 말을 하며 문 밖을 기웃거린다. 왜요? 누구 기다리세요? 애들은 아직 학교 안 갔다 왔는가? 아직도 보리밥 먹고 있는가? 다 먹어갈 거예요. 이리 와서 빨리 드세요. 우리 준태가 일을 잘하는데 아직 초등학교에 다녀도 웬만한 장정 몫은 한다니까. 그 밑에 준호도 마찬가지요. 오기도 얼마나 심부름 잘하는데. 그럼요. 곧 올 거예요. 젊은 아주머니는 촌노인의 팔을 끌고 영감들 틈에 앉힌다. 가족들이 많은가요? 젊은 남자의 말에 촌노인은 고개를 치켜든다. 젊은 여자가 눈을 찡긋한다. 이제 밥 다 먹었을 거예요. 곧 와요. 자, 빨리 드세요. 아들이 와야지. 촌노인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영감들도 모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복도에 고여있던 찬바람만이 휑하니 들어온다.